죽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전직 기쁨조 무용수의 탈북 증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양 만수대 예술단, 그 중에서도 기쁨조에서 12년을 무용수로 살았던 강미진입니다. 지금은 서울 이태원의 한 작은 무용 스튜디오에서 제 나이 4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춤을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겪었던 삶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들을 마치 옛 친구를 만나듯 진솔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조 하면 평양의 최고 엘리트 집단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예술가들로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평양 시내 최고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일반 주민이 상상도 못하는 일본이나 프랑스 화장품인 랑콤, 시세이도 지급됐습니다. 고가의 의류와 영양제, 그리고 특별 배급을 받았죠. 쌀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새하얀 흰쌀이었고 고기와 해산물은 계절에 맞춰 풍족하게 제공되었습니다. 공연을 한 번 할 때마다 당시 북한 화폐 단위로는 엄청난 액수인 현금, 수당과 함께 스위스제 손목시계 같은 선물도 받았고요. 저희는 북한 체제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빛의 뒤에는 깊고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존재로 정의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격리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심지어 가족과의 면회도 한 달에 한 번 보안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외부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차단당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오직 당의 선정과 교양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저는 1980년 당 간부인 아버지와 교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성도의 혈통으로 인정받은 북한 기준으로 아주 모범적인 집안이었죠. 8살 때부터 모란봉 학생 소년궁전에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16살이 되던 해 운명의 소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기쁨조 선발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은 제가 훗날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연자제의 공포와 권력의 달콤함 사이에서 고뇌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내 딸의 출세보다 내 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기쁨조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7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조를 시작해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훈련 중 발가락이 부러져도 종아리가 결려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당의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통증을 호소하면 혁명적 사상이 부족하다는 질책이 돌아왔고 저희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당의 도구였고 우리의 예술은 당을 위한 선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 통제였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사생활과 생각을 동료들에게 고백하고 서로 비판하는 사상투쟁회의를 반복하며 우리는 한 사람의 혁명적 예술병사로 재탄생했죠. 사소한 불평이나 불만은 반동적 사상으로 간주되었고 즉각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춤추는 기계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포가, 춤사위 뒤에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려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8살의 노무용수가 되어 있었고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후배들이 끊임없이 제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노화는 곧 불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몸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사실 자체가 매일매일을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2월의 어느 날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그날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람하는 특별 공연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장 뒤편 분장실은 숙연했습니다. 분장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늘 우리를 감시하는 눈빛이었죠. 우리는 최고의 화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의상을 입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공포가 공기를 짙게 물들이고 있었죠. 서로의 얼굴에 발라지는 파운데이션 소리, 의상 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은 김정은 장군님의 나라라는 대규모 구성무용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무대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매스게임과 흡사한 형태였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우리는 하나의 기계처럼 완벽한 동작을 펼쳐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동작은 오차범위 1mm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한창이던 중 제 바로 옆에서 춤을 추던 박은혜 동료의 발걸음이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는 제자리를 찾아 스텝을 밟아야 할 순간 아주 미세하게 0.5초 정도 박자를 놓쳤고 그 결과 뒤따라오던 무용수들의 대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완벽한 기계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듯한 위기가 스쳤지만 곧바로 수습되었습니다. 아마도 극도의 긴장으로 인한 박자 착오였을 겁니다. 관객석에서는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도 못할 그 작은 실수였지만 우리와 위원장을 포함한 관객석 전반부의 최고위 간부들은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위원장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함 속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공연은 기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은혜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발랄하고 웃음 많던 24살의 젊은 무용수였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다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 어떡해. 저 어젯밤에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어요. 발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잠시 후 2명의 남성 조직 지도부 요원이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장의 눈빛 신호를 받고 온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팔을 붙잡았고 은혜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멀어져 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모두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장의 지시로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훈련복 차림으로 강당에 모인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단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단장은 무표정하게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선언했습니다. 박은혜 동무는 사상적으로 흔들림이 발견되어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빈자리는 김수진 동무가 메울 것이다. 이는 우리 단원 모두에게 주는 경고다. 당에 대한 충성에 흠집이 나는 순간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재교육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범 수용소로의 영구 추방 혹은 그 이하의 것을 의미하는 왕고거법이었습니다. 재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은혜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짐작했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고작 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부정당했습니다. 그녀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인간이라서 느끼는 당연한 긴장 때문입니까? 12년 동안 쌓아온 충성과 희생이 순간의 실수 하나로 무너지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저는 제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발, 혹사당해 뼈가 튀어나온 어깨.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처럼 실수를 한다면 나도 저렇게 사라지게 되겠지. 아니, 나는 이미 38살이야. 실수하지 않더라도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나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은 도망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통제와 공포로부터의 탈출, 그것은 곧바로 엄청난 배신의 죄책감과 가족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지만 그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제 40대를 그저 불안에 떨며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저는 그 투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 사건 이후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24시간의 특별 외출이 허가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으로 누워 계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했죠. 저는 이 기회가 마치 신이 저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 혹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외출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년 시절의 기억, 평양의 화려하지만 감시받는 거리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서니 그곳은 제가 기억하던 그 따뜻하고 자랑스러웠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보안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도 이미 감시 대상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확실히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깊은 우려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묻지 않으셨지만 저의 얼굴에서 불안과 공포의 기색을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져간 특별 배급품인 외국산 담배 한 갑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고생이 많다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가 기쁨조에서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쁨조 생활 자체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거칠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나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대신 그저 눈빛으로 잘 가거라, 내 딸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체념한 어머니의 마지막 모성애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도망치고 싶은 욕망을 이미 다 읽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는 인민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그날만을 위해 특별히 휴가를 낸 것이었죠. 그는 저를 집 뒤뜰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얼굴에 죽은 기색이 역력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둬라.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당에 충성해왔다. 너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집안 전체를 수용소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연좌제의 무서움을 잊었니?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직위와 어머니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 셈이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말은 너무나 명확했고 저는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조차 서로를 감시하고 한 사람의 생명보다 체제의 안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를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체제를 벗어나야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문간에 서 있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어머니의 모습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흐릿한 전등빛 아래에서도 반짝이는 어머니의 눈물, 그 고단한 어깨, 흰머리.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탈북할 것을요. 그것은 곧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처럼 사라지고 가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족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살아남아 이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증언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제 손에 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쁨조라는 특수한 위치 덕분에 저는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만난 한 스텝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5,000였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무용수 생활을 하며 모은 모든 특별수당과 공연료의 총합이었죠. 현금을 브로커에게 건네는 순간 제 지난 12년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돈은 제 피와 땀 그리고 잃어버린 청춘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미래를 사는 유일한 통행료였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새벽 2시 함경북도 회령 근처의 두만강변은 죽음 같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말이 없었고 저는 가방에 든 돈의 일부와 함께 그를 따라 길도 아닌 길, 칡넝쿨과 돌무더기로 가득한 강변을 걸었습니다. 4월이라지만 함경북도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발밑에 느껴지는 풀잎의 차가움, 나뭇가지에 걸리는 옷자락의 소리 하나하나가 경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실망이었습니다. 제 상상 속의 두만강은 넓고 사나운 강이었지만 실제로 본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고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50m 남짓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속임수였습니다. 브로커가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 흐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여? 표면은 잔잔해도 물살은 지옥처럼 새 적이 중간쯤 보이는 검은 돌까지는 괜찮은데 그 너머는 절대 가지 마. 발에 쥐나면 죽는 거야.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강 건너편의 중국 쪽에서도 감시하고 있으니까 총소리 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저는 평생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쁨조 무용수는 피부와 근육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수영은 금기시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튜브 대신 작은 공기주머니를 건네주며 이거라도 잡아. 그리고 발을 떼지 말고 땅을 짚고 걸어. 발밑을 더듬더듬 조심해서 라고만 했습니다. 북한에는 총을 든 경비병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고 중국 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50m 남짓한 강이 제 인생에서 죽음과 자유를 가르는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물에 발을 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4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브로커의 뒤를 따라 발밑을 더듬더듬 걸어갔습니다. 강바닥에 자갈과 돌부리에 발이 베이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죠. 신발은 이미 벗겨져 물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져 허리, 가슴까지 차오르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로 바닥을 더욱 세게 디뎠지만 그럴수록 체력은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브로커가 경고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난 것입니다. 12년간 혹사당한 무용수의 다리가 차가운 강물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꽉 다문 채 버텼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강 양쪽에서 총알이 날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라는 생각이 스치자 오히려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브로커가 재빨리 돌아서 제 옷깃을 잡아당겼고 저는 온 신경을 발끝으로 집중하여 쥐가 난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발가락 2개가 부러지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용수 경력이 준 유일한 혜택은 고통에 대한 극도의 인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인내심이 지금 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달했을 때 저는 힘이 풀려 바닥에 엎어져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 흙냄새가 제게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강물에서 건져낸 제 몸에서는 물비린내와 피냄새가 뒤섞여 났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그것은 강물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브로커는 저를 거칠게 일으키며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는 제2의 지옥의 시작이다. 어서 움직여. 여기도 잡히면 북한으로 도로 끌려간다. 내가 여기 누워서 쉬고 있을 시간 없어. 그의 말처럼 제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흙에 젖은 옷과 부러진 발가락을 이끌고 또 다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유의 땅은 아직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었죠. 브로커는
지린성 퉁하시 인근의 한 외딴 농촌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사는 흙벽담의 초가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보였고 말은 조선말을 했지만 북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억양이었습니다. 브로커는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저를 내버려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3개월만 조용히 있으면 다음 길을 알려주겠다. 너는 그동안 이 집 일을 돕고 있어 였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밥 한 공기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주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흰쌀밥과 고기 국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보며 무표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북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는 중국이야. 밥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저를 잠시나마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기쁨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심한 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강물에 다친 발가락을 치료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브로커의 소식은 없었고 할머니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집안일과 농장일의 노동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축 우리를 치우고 밥을 짓고 거대한 텃밭에 잡초를 뽑고 수백 미터를 걸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무용수였던 제 손은 한 달도 안 되어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갈라진 손에 염증이 생겨 곪기도 했습니다. 발목과 무릎은 농사일에 익숙지 않아 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용수 시절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저는 이제 허리가 구부정한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할머니는 난로에 넣을 땔감을 구하기 위해 저를 뒷산으로 보냈습니다. 나무를 하는 법도 모르는 저는 온종일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야 했죠. 손이 너무 시려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을 때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호흡으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양의 따뜻한 연습실과 화려한 무대가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찢어질 듯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중국 공안에 단속이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 공안 차량이 들어오는 소식을 미리 듣고는 저를 재빨리 뒷산에 있는 버려진 저장고에 숨겼습니다. 그 저장고는 빈 박스와 쓰레기만 가득한 얼음장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겨울에 8시간 이상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 자신의 팔을 깨물며 버티곤 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으면 우리 가족은 내 소식을 영원히 모르겠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그 생각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더한 절망감이었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3개월은 2배로 늘어났고 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브로커 아저씨는 언제 오나요? 한국은 언제 갈 수 있나요? 저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빈정대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꿈도 크다. 너 같은 처녀를 중국에서 팔면 3만 위안은 한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밥만 주고 있잖아.
너는 내 집에서 일하면서 밥값 하는 거다. 아직 내가 그 값어치도 못했는데 무슨 한국이야? 내가 한국에 가려면 그 돈을 벌어와야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일하던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팔려온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을. 브로커는 저를 할머니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6개월간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그냥 상품이었습니다. 기쁨조의 최고 엘리트에서 중국 농촌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빵 몇 조각과 물 한 병,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훔친 작은 손전등을 가지고 희미한 달빛을 따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번 도주가 실패하면 저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퉁화에서 베이징까지의 2,400km는 제게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돈도 신분증도 중국어 실력도 없는 산무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다는 일념과 무용수 시절 단련된 강인한 체력뿐이었죠. 첫 번째 시도는 화물 트럭에 몰래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문이 열린 채로 세워진 트럭의 짐칸을 발견하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짐칸에는 석탄 부스러기가 가득했고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숨어 있었습니다. 12시간을 버틴 끝에 운전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운전사는 화가 나서 저를 마구 때렸지만 다행히도 공안에 신고하지는 않고 그저 고속도로 갓길에 내쫓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처지의 사람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차였습니다. 지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화물열차의 화장실에 숨어들었습니다. 3일 동안 그 좁고 더러운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텐진역에 도착했을 때 검표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돈은 없다고 우겼습니다. 검표원은 제 억양과 차림새를 보고 의심했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제 북한 억양이 조선족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도 이런 처지에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였을까요? 어쨌든 저는 또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베이징까지의 마지막 구간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국 관광객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휴게소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버티다가 마침내 한국어 대화를 나누는 가족을 발견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그 가족의 아주머니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200위안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심해서 가라, 꼭 성공해야 한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저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와 200위안이 제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작은 돈이었겠지만 제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저는 마침내 베이징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번화함과 사람들의 붐빔에 압도되었지만 저는 오직 한 곳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기사에게 한국 대사관에 가주세요라고 말했고, 기사는 이상한 눈치였지만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돌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커다란 문과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사력을 다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한국 경비원을 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과 가족에게 닥칠 운명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여보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대사관 안은 제게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따뜻한 온도, 깨끗한 카펫, 친절한 직원들의 얼굴. 하지만 그곳에서의 3개월은 안전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와 신문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조사관 2분과 마주 앉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기본적인 신원 확인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말 기쁨조 출신이 맞습니까? 기쁨조 무용수들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를 모두 말해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체적 특징,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으로서 특별한 버릇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세세한 걸 말해보세요. 당신이 보내온 정보가 모두 사실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북한 당국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닙니까? 저는 기쁨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탈북 동기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최고 엘리트의 자리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까지 한국으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박은혜 동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공연의 세세한 부분, 무용수들의 대형 이동 순서, 의상의 재질과 색깔까지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이 그 공연에서 당신의 위치와 동작을 재현해 보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저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용 동작을 취했습니다. 저는 숨 막히는 북한식 군무를 쳤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공포와 긴장, 그리고 분노를 담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흘러나온 것은 북한의 춤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담긴 절규와 같은 것이었고, 조사관도 그 사실을 느꼈는지 더 이상 재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을 찢는 질문은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연좌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탈북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아버지와 오빠는 즉결 처분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올케, 조카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죠. 3대가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지울 수 없는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이 참을 수 없이 커져 저는 조사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제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요. 저 때문에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휴지 한 갑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동정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저는 마침내 진정한 탈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강미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첫 한 달은 자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든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물질에 풍요로움과 소비 습관. 하나원 화장실에서 변기에 휴지를 버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휴지가 너무 귀해 신문지를 대신 사용하거나 휴지를 여러 번 재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쓰고 버리더군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한 휴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물을 틀어놓은 채로 망설이는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절약 정신이 곧 애국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격, 나의 소유권과 내 돈의 가치입니다. 은행에 가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당의 소유였고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개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통장 한 장에 강미진이라는 이름과 저축액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 8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뜨자 저는 통장을 꼭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벌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선택의 고통과 결정이었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는 매일 메뉴판이 주어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중에서 선택하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는 대로, 정해진 대로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은 당이 결정했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옆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나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디지털 세상과 진실의 파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가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기쁨조를 검색했을 때입니다. 수많은 영상과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외국 언론이 우리를 김정은의 선전 도구나 성적 봉사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는 최고의 예술가라고 자부했는데 외부 세상에서는 우리를 정치적, 성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의 붕괴이면서도 동시에 체제가 가르쳐준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자유가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책임과 선택,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는 무거운 짐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를 위한 취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무용 관련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의 무용단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내자마자
현실의 차가운 벽을 느꼈습니다. 북한식 무용은 너무 고정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요. 한국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합니다. 38살이라면 무용수로서는 정년에 가깝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지 않았나요? 기쁨조 출신이시라니 저희 학원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북한 관련 이슈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3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이면 72,000원. 카드 결제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를 할 때마다 손님들은 저에게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최고 엘리트 예술가였는데 여기서는 편의점 아줌마 이상한 억양을 쓰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사회적 지위에 급격한 하락은 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식당 서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주방장이 제 억양을 듣고는 너 북한에서 왔지? 라고 물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부터 분위기가 확 변했습니다. 가장 힘든 청소일은 항상 제 몫이 되었고 주방장은 술자리에서 빨갱이 년이 무슨 까다로운 요구를 하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북한 아줌마라고 부르며 은근히 따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에 없는 차별이 때로는 노골적인 폭언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을 버틴 후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 말이 필요 없는 곳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 취직했고 하루 10시간, 때로는 야근까지 하며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은 모였지만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며 저는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의 박수를 받던 내가 어쩌다 공장 노동자가 되었을까? 밤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발목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의 삶인가? 저는 탈북을 후회하는 지점까지 내몰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은 두만강의 찬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023년 7월 우연히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태원을 지나가던 중 한 작은 건물 2층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국제무용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젊은이,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에는 북한의 규율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유로운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저는 이유 모를 용기가 생겨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중 나온 60대 후반의 원장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은 묻지도 않은 제 나이와 출신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관심 있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춤춰보실래요?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춰보세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춤을 췄습니다. 북한식 군무도, 기쁨조의 화려한 기술도 아닌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순간 느껴지는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내가 살아있다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원장님은 따뜻하게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몸에는 이야기가 가득하시군요. 춤을 보니 알겠어요.
그 강렬한 에너지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어 보시겠어요? 당신의 경험은 세상 그 어떤 안무가도 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은 스튜디오에서 무용 강사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공장보다 적었지만 저는 비로소 강미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전통 무용과 현대 자유무용의 만남이라는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저만의 특별한 색깔로 승화시켰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생애 첫 번째 한국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 제목은 두만강에서 이태원까지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70대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살아남았어. 당신이 여기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일이야. 힘내. 저는 아직도 밤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꿈에서 느끼다가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를 희생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6년, 그 중에서도 가장 격변했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 긴 여정을 되돌아보면 자유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찾아온 이후에도 끝없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처음 2년은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플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선택한 길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길이고 진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쁨조의 일상과 훈련 비하인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인 같은 인간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포용해 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10배, 100배로 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때 바로 알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